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이제 조절 효과라고 하면 연구들이 굉장히 비일관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비일관성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제3의 변수를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수를 찾고 조절 효과를 모델링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매개 효과는 아까에서 어떤 하울에서 어떤 체인을 이야기해 준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논문을 쓸 때는 선행 연구들을 어떤 식으로 리뷰를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할까요? 대표적인 케이스에서 보면 X에서 M, M에서 Y, 이게 이제 가장 단순 매개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어떤 논문을 찾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쉬운 거는 얘에서 얘에 가는 논문 하나 찾고요. 얘에서 얘로 가는 논문 하나 찾고 얘에서 얘로 가는 논문 하나 찾으면 그게 새로운 연구를 지지하는 논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개 모형은 어떻게 보면 부분 파편적으로 있던 걸 하나로 합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가다가 매개 모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쉬운 경우가 뭐냐면 선배들이나 논문을 파편적으로 쓰죠. 그걸 합치는 하나의 논문도 굉장히 큰 좋은 매개 논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통합적으로 어떻게 커넥션이 되는, 이미 그거만큼 논문 쓰기가 굉장히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보면 그래서 리터처 리뷰를 하잖아요. 학생들이 써오잖아요. 어떻게 학생들이 그 논문을 써오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제 조절하고 매개 변수가 있는데 조절은 리터처 리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비일관되게 찾으려니까. 근데 분석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에 반해서 매개 효과는 리터처 리뷰가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분석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올 것 같아요? 리터처 리뷰는 매개로 해와요. 그리고 분석은 조절로 해와요. 어떻게 돼? 실제로 여러분이 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논문 리뷰를 해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 매개 자체가 그냥 사람들이 매개하고 조절을 서로 구분을 잘 못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옛날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동일한 책에서 미디에이터를 어느 경우에는 매개로 했다가 어느 경우에는 조절로 했다가 당신이 동일한 책에서 헷갈리고 계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책을 안 쓰시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분 정도가 될 거면 일반적인 연구자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조절하고 매개를 구분을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것에 따라서 글을 쓰는 방법, 리터처 리뷰를 하는 방법, 분석법이 전부 다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분명 들으면 다 알아들을 것 같아. 근데 집에 가서 혼자 고민을 하면 이걸 매개로 봐야 될지 아니면 조절로 봐야 될지. 왜냐하면 이게 양쪽으로 해도 다 말이 돼요. 실제로. 양쪽으로 해도 다 말이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을 때 뭐가 있냐면 중독에서 가족력이 충동성에 영향을 줘서 충동성이 중독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에서 가족력, 충동, 중독. 이렇게 돼요. 근데 똑같은 모형이 어떻냐면 충동에서 중독으로 가는 게 가족력이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이 모형도 말이 되고요. 이 모형도 말이 되고 둘 다 모형이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구분 안 하고 가면 이렇게 썼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써요. 그리고 나는 분석은 이렇게 하지 다시 일로 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서론과 연구 모형과 결과와 논의가 서로 다 매치업이 안 되는 이상한 논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걸 굉장히 잘 진행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조절 효과에서 이거를 이제 효과의 대칭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효과의 대칭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통계적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충동성이 어쩌면 중독에 영향을 미칠 때 이게 가족력이 조절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도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통계 모형 가지고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가족력이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데 충동성이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개는 통계 모형상으로는 100%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미 무엇이 좀 더 맞는지 가지고 가야 돼요. 시작할 때, 연구 모형을 할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제가 나오는 거 써야지 하죠. 그러면 첫날은 가속력을 조절 변수로 막 써. 근데 그날 밤에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다음날 보면 다시 충동성으로 조절 변수를 써요. 그래서 3일째 되면 또 바꿔. 그 얘기는 뭐냐면 매일 쓰는 양은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다른 쪽 썼다가 이제 지웠다가 이거 지우죠. 그럼 그 전날 이틀 전에 쓴 걸 다시 살려. 그리고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한 달은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쓴 건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게 뭐냐면 연구 분석이 실제로는 효과가 대칭성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굉장히 선행 연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확고하게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양쪽으로 다 그럴듯해 보여요. 실제로 이 이게 사회과학이라는 게 실제로는 정확한 정답은 없거든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느냐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통계가 얘기해 두면 통계가 나온 대로 하지. 그러니까 이쪽도 맞고 이쪽이 맞는 거야. 근데 통계도 이쪽도 될 수 있고 저쪽도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이따가 또 조절 효과에 대한 것도 또 한번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걸 한번 좀 더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조절 효과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상담을 하시니까 외상 사건이 뭔지는 알죠? 외상 사건. 요즘 보니까 이제 외상 사건 한국엔 굉장히 이제 외상 사건이 심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외상 사건의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PTSD가 외상후 장애 신드롬이 외상후 장애가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이걸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변수가 가족의 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가족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직장 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직장에서 얼만큼 쉐어를 해주는지가. 그럼 그거 어떻게 돼? 그 효과를 조절하게 되는 거야. 사회적 가족 지지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외상 사건이 PTSD에 영향을 주는 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조절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명확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런 걸 이제 개념적 모형이라고 하고 뒤에서 이제 통계적 모형은 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다른지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매개 모형은 이런 경우죠. 학교폭력을 당하면 우리가 자살로 가는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가는지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학교폭력을 당하니까 얘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다 보니까 애들이 우울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살을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폭력에 자살 생각을 간다라고 이렇게 했죠. 내가 이 경로를 했는데 얘가 조절할 수도 있어요. 우울증 수준이 높은 애들은 어떻게 해? 훨씬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울증 수준이 낮은 애들은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링을 셋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서로 간에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더 중요한 건 조절 효과가 되면 아까 효과가 어떤 집단에서 무조건 좋다라고 했잖아요. 어느 집단, which condition 혹은 where라는 개념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게 중에 하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해볼게요. 오차라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오차하고 신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왜요? 말이 좋아서? 그렇죠. 많이 들어봐서. 근데 실제 그 두 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동전의 앞면이냐 뒷면이냐는 거예요. 오차가 커지면 신뢰도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돼요. 신뢰도가 줄어들면 오차는 커지게 돼요. 그 동일한 말이거든요.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비슷한 예가 뭐 있냐면 이제 조절 효과라고 보면 우리는 무조건 조절 효과가 있기를 원해요. 근데 반드시 있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절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조건 하에서 좀 더 효과가 있다. 그걸 다른 말로 보면 저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효과의 세분화예요. 어디에서 좀 더 효과가 있다, 어디에서 효과가 없다, 어떻게 돼? 그 부분들을 세분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절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화 될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 모형을 보는 관점을 좀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거. 우리는 무조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야지만 행복한 거야. 이미 뭐 논문 쓰신 분들 알겠지만 SBS 돌리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별이 떴는지 안 떴는지야. 별이 뜨면 나는 졸업, 별이 안 뜨면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되나?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별이 안 뜬다는 것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 특히 조절 효과에서는 별이 뜬다는 얘기는 이 변수가 효과가 굉장히 세분화돼서 어떠한 집단 내에서만 효과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까 예를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까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 프로그램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어땠어요? 만약에 조절 효과가 있으면 고등학교는 효과가 있고 중학교는 덜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세분화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둘 간의 조절 효과가 학년의 조절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될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에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일반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연구가 어디서 많이 되냐면 크로스 컬처럴, 문화 쪽에서 많이 돼요. 한국과 미국에서 이 국가를 조절 변수로 놔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모두 다 효과가 나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일반화가 된 거예요. 즉 미국에서 효과 있던 것이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조절 효과를 무조건 세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구 목적에 따라서 세분화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화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이에요. 특히 이제 이 일반화와 관련돼서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 그 척도를 개발하는 경우예요. 실제로 척도를 미국에서 개발한 척도와 미국에서와 한국에서와 똑같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국적이 조절 효과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의 척도가 한국에서도 일반화됐다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초기 크로스 컬처럴 연구는 이런 식으로 조절 효과식으로 많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척도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고 없는 것도 그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상담은 좀 덜 하는데 사회심리나 인지심리에서는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관심을 둬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진리가 되는 거거든요. 특별한 조건에서의 진리만이 아니라. 그럼 언제든지 임상이나 상담 쪽에서도 이 부분이 넘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폭을 좁게 보지 마시고 좀 넓게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효과, 모형의 세분화와 일반화됐는데 그러면 아까에서 납계 변수의 효과에 대한 조절 효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증하는 모형이 되죠. 그래서 아까 충동성과 중독이 돼 있는데 이 충동성이 조절, 즉 가족력에 따라서 여부에 따라서 있는지 없는지 납계 변수를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모형의 일반화 및 차별화가 돼 있는데 전체 모형을 자체로 검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걸 또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아까 뭐냐면 조절 효과라는 건 효과 관계가 서로 달라지는 거죠. 관계의 집단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관계를 단순하게 X에서 Y로 가는 관계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매개 변수처럼 확장을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 매개 모형이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 매개된 조절된 매개 모형이에요. 아까 조절 효과는 뭐냐면 집단 차이라고 했죠. 매개 모형도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매개 모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조절된 거죠. 그래서 조절된 매개. 이게 두 개가 이런 식으로 합쳐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형의 일반화 및 차별화예요. 그러니까 매개 모형이 남녀 간의 차이가 없으면 뭐가 된 거야? 일반화가 된 거예요. 매개 모형이 남녀 간의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세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조절에 대해서 어떤 관계성, 효과의 집단 차이라고 해서 이건 약간 좀 세컨더리 분석이거든요. 직접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점들을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면 나중에 여러분 좀 더 어려운 거는 매개된 조절이든 조절된 매개든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쉽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그게 다 조절된 매개, 모더레이트 미디에이션이라는 이 큰 틀 안에서 다 설명이 가능해요. 왜? 매개 모형이 재산 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게 되는 거고 매개 모형이 달라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조절된 매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니까 하나로 낱개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모형 전체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모형 전체로 보는 경우는 여기서도 제가 나중에 프로세스 최윤영 교수가 한번 했을 것 같은데 그쪽에 하는 걸로 하고 보통 이제 모형의 일반화 검증하는 경우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서 활용하는 케이스가 좀 더 많아요. 근데 그 프로세스 모델링이나 프로세스라는 절차로 통해서도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선생님들 좀 이해를 하실 거고요. 아무튼 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걸 접근할 때 조절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 즉 조절 효과가 여러분 말 맞다나 별이 떴다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조절변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관계의 방향과 크기의 정도가 세분화된 거죠. 그렇죠? 스페시피케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컬라이제이션 시킨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 분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봅시다. 내가 관계가 세분화가 됐어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분화시켜서 해석해야겠죠. 나는 별이 떠서 관계가 세분화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합쳐서 설명한다는 건 어떨까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조절효과의 해석의 순서는 이제 뻔해지죠.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을 세분화시켜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예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 조절효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노바에서 상호작용 효과죠. 상호작용 효과가 나오면 그 얘기가 뭐냐면 효과가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검증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세분화시켜야죠. 조절 변수, 재산 변수라 집단을 구분시켜서 따로따로 봐요. 그게 뭐가 돼요? 심플 메인 이펙트라고 하죠. 단순 주요과 검증.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봐서 얘기를 해서 지금 충동성과 조절에서 가족력이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걸 단순화시켜야 되죠. 가족력의 유무에 따라서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는 가족력이 있는 집단 따로, 없는 집단 어떻게 돼? 따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르는 걸 그러니까 심플,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가 아는 단순 회계랑 좀 다른데 그러니까 심플 이펙트라고 보통 불러요. 심플 슬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단순 기울기라고도 하고 왜? 집단을 구분시켜 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세분화가 됐다라고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분석도 해석도 세분화시켜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여러분한테. 지금 이게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 전혀 없잖아요. 그 다음 봅시다.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됐다는 얘기야? 세분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세분화의 반대는 뭐가 돼요? 일반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화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합쳐야겠죠. 합치면 우리가 어떤 장점을 가져요? 아까 가족력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나누면 실제로 효과는 점점 잘 보겠지만 한 가지 단점을 가져요. 어떤 장점을 가질까요? 사례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쵸? 100명이 했으면 50명이 사례수가 있고 50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살펴보기에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사례수가 줄죠. 근데 내가 일반화가 됐어. 그럼 어떻게 얘를 따로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합치면 어떻게 돼? 사례수로 인해서 검증력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야. 일반화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통계적인 실용적인 의미도 합치는 게 나는 더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치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구분시켜주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도 이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는지 아니면 그러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내가 해석하는 접근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 각각이 여러분한테 의미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유의미하게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는 관계의 방향과 크기가 일반화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X에서 Y의 관계가 G의 모든 조건에서 만족되고 있다는 거. 뭐 통계적 그 두 간의 관계가 뭐 유의할 수도 있고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게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상호작용 효과의 분석 절차 혹은 조절 효과의 분석 절차가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건데 상호작용 효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쪽을 단순액이죠. y hat equal b0 플러스 b1x. 글씨를 못 써요. 이렇게 되는 걸 이제 y hat equal b0 플러스 b1x 하면 이거는 절편이고 이건 기울기가 되죠.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리면 이게 이제 b0가 되고 이거를 b1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b1이 뭐냐면 x가 1단위 변화할 때 기대되는 y의 값이에요. 이걸 기울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틀린 말인지 알지만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면 좀 더 편하냐면 효과라고 해봅시다. X가 Y에 가진 효과.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내가 조절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X가 Y에 가진 효과가 집단마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X에서 Y, X가 Y에 가지는 기울기 값이 집단마다 어떻게 있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절 효과를 하면 마지막에는 항상 뭘 보여주냐면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나타내니까? 집단반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뭐가 돼요? 효과가 다르다는 걸. 그래서 정말 저희가 논문을 읽었을 때 굉장히 실제로 저희가 한번 심사를 하면 제가 한 10편에서 15편 정도 읽거든요. 그럼 다 못 읽어요. 근데 가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조절효과 보면 전 보는 게 그래프만 보고 가요. 왜? 그래프가 어떤 정보를 주니까. 조절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럼 그 얘기는 마찬가지 여러분들 할 때 동일하게 조절효과를 검증하면 효과의 집단 차이니까 이 효과를 나타내는 게 회계분석에선 기울기가 동일한지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절효과 논문을 보면 맨 마지막에 그래프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안 들어가면 리뷰어가 요구를 해요. 왜? 그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쉬운 접근 법이거든요.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는 기울기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즉 효과가 집단 차이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상호작용 효과라고 하는 건 조절효과라고 보셔도 아무런 무리는 없습니다. 조절효과라는 건 뭐냐면 기울기의 차이, 즉 효과의 집단 차이가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 효과가 됐는데 주효과도 있어요. 상호작용 효과에서 여러분 주효과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독립변수 1과 독립변수의 자기 자신의 효과, 다른 걸 고려하지 않은 자기만이야. 그러니까 남이 있는 필요가 없는 거야. 시너지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는 거야. 남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래서 첫 번째 독립변수의 수준을 통합한 두 번째 독립변수의 효과에서 이건 효과의 일반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뭐 이제 좀 어려우니까 그냥 중요한 거만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상호작용 효과를 다루면서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세분화가 되죠.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과정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상호작용 효과 혹은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반화 과정이 되니까 단순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통합시켜서 주는 거야. 그래서 주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단순이라는 단어를 왜 붙이냐면 집단을 내가 구분시켜 주니까 어때? 집단이라는 변수가 단순해졌죠. 그러니까 남녀를 통합하면 이게 변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에 두 수준이 있는 거죠. 근데 남녀를 구분시켜 줬어. 그럼 어떻게 돼? 수준이 하나밖에 없어지죠. 그러니까 구조를 단순화시켜 줬다고 해서 심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분화를 그냥 세분과 심플을 어떤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크게 어떻게 보면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는 데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보고요. 아, 이거는 저기 동일한 내용이네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개념 사이에서 그 상호작용 효과를 어떻게 보냐면 예측 변수가 한 개이고 조절 변수가 한 개인 회귀 모형이에요. 이런 경우 이제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울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뭐가 되냐면 긍정적 사고가 조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긍정적 사고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울이 별로 안 가겠죠. 근데 긍정적 수준이 낮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이 굉장히 더 높아질 거예요. 즉 거기에 굉장히 취약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반대로 해도 똑같아져요. 긍정적 사고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은 상황이면 긍정적 사고가 아무리 좋아도 우울은 걸릴 거야. 근데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환경이라면 그 영향이 훨씬 더 잘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걸 내가 조절 변수로 할지를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은 제가 약간의 매스를 할게요. 수학을 하는데 정말 굉장히 단순한 산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이 B1을 뭐냐면 X가 Y에 미치는 효과, 요거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죠. 이게 이제 메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런 거를 여러분 일반적으로 조절 효과는 프로덕텀 두 개의 변수의 곱의 형태로 나타내거든요. 그럼 그걸 해주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YL equal B0 플러스 B1 X 플러스 B2 M 플러스 B3 XM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다 회귀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봅시다. 요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요거를, D 슬라이드를 보고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긍정적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걸 컨셉추얼 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개념적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헷갈리는 게 뭐냐, 실제적인 통계 모형은 다음과 같아요. 우울을 설명하는데 일단 스트레스가 들어가요. 또 어떻게 되냐면 우울이 이제 긍정적 사고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까 조절 효과는 어떤 걸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1 더하기 1이 알파가 되는지, 이제 2 플러스 알파가 되는지, 혹은 1 더하기 1이 2 마이너스 베이타가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었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얘들 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파트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통계 분석은, 조절 효과는 아까처럼 되지만 통계 모형은 예측 변수의 개수가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들어가고 긍정적 사고 수준이 들어가고 여기에 시너지 효과라는 텀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통계적으로 둘 간에 1 더하기 1이 2만 되는지 아니면 얘가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게 되는 거야. 이게 조절 효과의 통계적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절 효과의 분석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을 느끼는 건 앞에서 배운 개념적 모형과 여기서 나온 통계적 모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인 측면에는. 통계 분석을 할 때는 전부 다 이 모형 쓰거든요. 근데 설명을 할 때는 앞에 걸 해놔요. 실제 그림을,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부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둘 간에 변수가 들어가고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간혹 가다 보면 논문을 쓸 때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것만 집어넣고 요것만 집어넣어. 얘를 안 집어넣어. 그럼 아까 1 플러스 1의 알파, 1 더하기 1을 하고 1 알파라는 게 성공이 될까, 성립이 될까 안 될까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 얘를 구성하는 건 전부 다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x, m, x 곱하기 m이라고 하면 얘를 예측하는 변수가 총 몇 개 들어간 거예요? 3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저렇게 쓴 거예요. y는 equal b0는 절편은 항상 들어가겠죠. 플러스 b1x. 이건 스트레스에 대한 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b2m. 그건 뭐가 돼요? 긍정적 사고에 대한 거죠. 그 다음 변수가 두 변수의 곱. 시너지 파트에 대한 게 하나 더 들어갔죠. 그러니까 b3 곱하기 xm이 들어간 거야. 그럼 이 이야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예측 변수가 총 몇 개 들어간 거야? x, m, x 곱하기 m. 총 3개가 들어가게 된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아까 뭐냐면 x하고 m, 즉 스트레스하고 긍정적 사고에서 어떤 것이 주요한 독립 변수였어요? 예측 변수였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건.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관심 있는 거죠. 그럼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내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정리하는 게 중학교 때 여러분들 인수분해 했었거든요. 인수분해하면 공통된 것끼리 묶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한번 제가 X를 중심으로 한번 묶어 볼게요. X를 중심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X가 들어있는 것과 없는 것끼리 일단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면 앞에 부분은 없는 거, 뒤에 부분은 있는 것끼리 제가 일단 묶어 놓을게요. 그럼 얘는 없는 거, 얘는 있는 거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는 없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공통된 거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공통된 건 뒤로 빼주죠. 이게 인수분해예요. 옛날에 했던. 기억력 찾아보면 나타나실 거예요. 혹은 안 되면 자녀의 걸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B0 플러스 B2M 플러스 B1 플러스 B3M X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 건 뭐냐면 그냥 X를 뺀 거밖에 없어요. 위치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X를 뺀 거야. 그러면 아까 요 틀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틀처럼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절편이에요. 얘는 기울기야. 근데 기울기가 값이 하나만 가져요? 아니면 여러 개를 가져요? 지금 기울기가 이거를 또 하나 제가 이제 수학을 하면 요걸 이쪽에 다 있으면 기울기는 B1 플러스 B3M이야. 즉 기울기가 제가 뭐라 하냐면 X가 Y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M에 따라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즉 하나의 값만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가지죠. 이런 걸 저희가 뭐라고 하면 컨디셔널 이펙트라고 불러요. 조건화된. 즉 어떤 M에 대한 조건이
먼저 정해져야지만 내가 기울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런 걸 이제 컨디셔널 이펙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m의 값이 정해지지 않으면 제가 어떤 값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아까에서 유무라고 하면 보통 u를 1이라고 하고 없는 걸 0이라고 하면 유무는 내 집단을 구분한 거죠. m의 값이 무엇인지 아는 걸 모르는 거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즉 기울기가 이 m에 따라서 값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학적으로 조절 효과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반대로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m으로 풀어봐요. 똑같아요. m으로 풀어도. 여기서 이거 뭐냐면 b2 플러스 b3 x가 나와요. m의 효과가 x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그래서 아까 그게 대칭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B3가 가진 효과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게 양쪽 모두에서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통계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조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슬라이드의 가장 큰 차이예요. 실제로 개념적으로는 앞에 거예요. 왜? X에서 Y로 가는 라인은 즉 스트레스에서 우울로 가는 라인을 긍정적 사고를 한 녀석이 수도꼭지처럼 조절을 하고 있죠. 그게 개념적으로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수가 추가되는 거예요. 즉 지금 스트레스, 긍정적 사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곱하기 긍정적 사고라는 하나의 변수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곱항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어떤 걸 주는 거라고요? 시너지 효과 혹은 디시너지 효과예요. 즉 둘이 합해짐으로 인해서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어떤 통계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게 두 변수의 곱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가 효과의 대칭성이 발생된다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하는 거에서 조절 변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예측 변수와 결과 변수의 관계의 크기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가 되고 이거는 비연속 변수일 수도 있고요. 연속 변수인 경우도 가능해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해서 가족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비연속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가족력이 있고 없고. 근데 여기서는 긍정적 사고는 어떨까요? 연속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아까 조절 효과를 분석할 때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네. 그 다음 어떻게 집단을 구분시켜 준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비연속 변수면 아까 가족력이 있고 없고로 그냥 분석해서 집단을 나눠줘서 분석하면 돼요. 근데 연속 변수 집단을 나눠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문제가 된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위적으로 집단을 나눴어요. 상중하로. 중간은 일단 뭘까요? 평균을 가진 사람을 중간으로 본 거야. 상은 평균보다 1 표준 편차 큰 집단. 왜? 여기서 m의 값이 정해져야지만 제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할 때 뭐 이게 똑같으면 안 되는데 여기를 하나 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상, 중, 하 뭐가 m이 상일 때, m이 중일 때, m이 하일 때를 구분하게 되는 거야. 그 중간일 때는 뭐냐면 m 값이 평균일 때예요. 그럼 상일 때 어떻게 돼? 평균 플러스 1 표준 편차가 돼요. 얘는 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평균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를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집단 구분해서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조절 효과의 데피니션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 데피니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도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계 같은 것도 공부하실 때 그 데피니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집중을 하시면 훨씬 더 접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쉬워져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요.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moderational effect is represented by on interaction 돼서 보통 조절 효과는 상호작용 두 변수의 곱으로 많이 표기하게 되고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건 쭉 있고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쭉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절 효과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평균 중심화를 하는 경우예요. 한번 제가 이제 평균 중심화를 하는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균 중심화, mean centering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울기에서 이렇게 해요.
y hat equal b0 플러스 b1x예요. 그러면 b0는 절편이라고 했죠. b0가 의미하는 건 x가 0일 때 기대되는 y의 값이에요. 이거를 제가 바꿔서 b0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스트레스가 0일 때 기대되는 우울의 값이에요. 세상에 스트레스가 0인 사람이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어때요? 절편을 해석 안 해요. 왜? x가 0에 가지는 게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해석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 같은 통계학자들이 그런 거야. 야, 이건 네가 열심히 구해놓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니? 해석을 안, 그래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민 센터링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민 센터링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회기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낼 수 있죠. 회기선이 이렇게 그려낼 수 있잖아요. y hat x가 0일 때 기대는 값이 여기야. 이게 b0죠. b1이야.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간혹가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요게 됐는데 내가 이 축을 바뀐다라고 해서 얘를 x축을 이쪽으로 옮긴다라고 해서 기울기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일반적인 선형이 되면. 그러면 얘를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쪽으로 쭉 이동시켜 주는 거야. 그럼 뭐만 바뀔까요? x가 0일 때가 아니라 x가 평균이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x가 평균일 때 기대되는 y의 값은 어떨까요? x가 평균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평균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건 대표값이라고 하죠. 우리 집단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값이야. 그러니까 민 센터링을 해주면 절편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평균을 이동시켰으니까 x가 평균값을 가질 때, 즉 스트레스가 평균적인 수준일 때 기대되는 우울의 값이에요.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고. 실제로 그게 0과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 센터링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럼 그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민 센터링은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주는 방법이 뭐냐면 모든 값에서 평균을 빼줘요. 그럼 이게 이쪽으로 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0이 의미하는 게 왜? 이걸 0으로 놓으면 x랑 뭐하고 똑같아져요? 평균하고 똑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걸 민 센터링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통계적 분석도 나오지만 원래는 이런 프랙티컬한 리진에서 먼저 나왔어요. 왜? 절편을 의미 있게 만들자. 그러면 실제로 추정을 한 걸 가지고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기울기는 전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민 센터링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아까 이제 여기 봅시다. 요 모형을. 지금 스트레스 긍정적 사고, 스트레스 곱하기 긍정적 사고예요. 아까 중다회기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다회기라는 건 예측력을 높이려고 증가를 시키는 건데 예측 변수 간의 관계성이 존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복되다 보니까 실제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설명력을 증가시키려고 했는데 설명을 증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죠. 예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스트레스와 긍정적 사고예요. 스트레스 곱하기 긍정적 사고는 뿌리를 어디다 둬요? 일정 부분은 여기서 나오죠. 일정 부분이 여기서 나오죠. 얘들과의 상관은 어떨까요? 무조건 크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것이 아니라 어떤 수학적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매스도 있는데 뭐 그건 민 센터링을 하면 이 변수 간에 즉 곱한 것과 일정한 변수 간의 상관이 사라져요. 실제로 그건 잠깐 좀 제가 했던 걸 보여드릴 텐데 사라지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조절효과 검증을 할 때는 민 센터링은 거의 필수 불가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실제로 몇몇 학자들은 이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저의 관심이.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미 그게 룰이 됐어요. 조절효과 검증을 할 때 무조건 민 센터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까 얘기한 기본적인 철학엔 더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중다회귀 분석에서는 가능하면 공선성을 줄여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거든요. 그게 민 센터링이라는 방법을.
근데 그걸 안 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센터링이 처음에 나온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편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게 더 주가 됐는데 어떤 조절 변수들, 예측 변수들 간의 공선성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그러니까 민센터링 하는 방식은 뭐냐면, 뭐 변수에서 평균을 빼주는 건데, x 변수에서 평균값 x에서 평균 x를 빼주고, m에서 m 평균을 빼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상호 조절하는 프로덕트, 곱항을 두 변수의 곱항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센터링을 한 이후에 곱항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민 센터링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곱항을 먼저 만들고 곱항의 평균을 가지고 빼주는 경우인데 그게 아니고 또 이렇게 하면 꼭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각 변수에서 평균을 뺀 것을 민 센터링하고 인터액션 항은 아니라 민 센터링을 해준 변수들의 곱으로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변수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편의 의미를 갖게 되고 상호작용이 포함된 회귀 분석에서의 다중공선성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돼요. 한번 절편도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거 뭐냐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y는 평균 중심화 해주는 거 아니에요. x만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x 변수가 이분 변수일 경우는 일반적으로 안 해줘요. 범주형 자료일 경우에는. 이분 변수일 경우. 그러니까 연속 변수일 경우만 민 센터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y 이걸 이렇게 되죠. 여기서 비지로 뭐냐면 얘 값이 0일 때죠. 그러니까 비지로 절편이 의미하는 건 x가 이게 x-x바가 0일 것 같아요. x가 평균일 때 m이 평균일 때 기대되는 y의 값이 뭐가 돼요? 비지로가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비지로는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 있는 정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면 스트레스 수준이 평균일 때, 긍정적 사고 수준이 평균일 때 기대되는 우울의 값이 절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제가 볼게요. 예측 변수의 평균 중심화를 하는 방법은 뭐 간단하게 일단 평균을 먼저 구하시고요. 그리고 각각 변수에서 평균값을 빼주면 돼요. 저는 이 변수를 만들 때 그러니까 중심화를 하면 뒤에다 C를 붙여요. 센터링 했다는 의미에서. 그럼 제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마찬가지 자존감도 쭉 뭐 하고 그럼 제가 그냥 변수 간의 상관을 봤습니다. 이거는 중심화를 하지 않은 경우거든요. 우울과 자존감, 우울 곱하기 자존감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하면 여러분 팁으로 우리가 보면 변수 만들 때 보면 언더바 쓰죠. 실제로 곱이라면 우울 곱하기 자존감을 쓰고 싶죠. 근데 곱하기를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SPSS는 뭐냐면 이 스타 표시를 하는 순간 곱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곱이라고 하면 변수명을 우울 곱하기 뭐 자존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이 변수를 만드는 순간 얘가 집중하는 건 뭐야? 이거에 집중을 하는 거야. 변수명이 아니라 우울 곱하기 자존감인 거야. 그래서 변수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혹은 대시를 하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빼기로. 그래서 뭐라고 쓴 거예요, 여기에? 언더바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통계 프로그램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건 여러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수명 언더바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언더바는 사용된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여러분 사실 변수가 안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좀 왕왕 존재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래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우울하고 자존감을 보면 우울과 자존감 점의 상관이 0.245예요. 근데 우울과 두 개의 곱해한 상관이 얼마야? 0.912예요. 그럼 이거 공선성이 100% 발생된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중심화하지 않고 조절 효과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웃긴 건 뭐냐면 여기서 주목하시는 거는 우리가 중심화를 하게 되면 회귀 분석을 하면 관심 있는 건 실제로 또 뭐도 관심 있어요? 설명량에서 R제곱에 관심 있죠. R제곱에는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이거 중심화를 하지 않은 경우에 R제곱이 얼마예요? 0.297이죠. 실제로 보시면 0.297이에요.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의 값도 399.588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리고 중심화를 하지 않았을 때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다중 공선성 문제가 전부 다 어때요? 10보다 다 크고 얘는 0.1보다 0.10보다 작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선성 문제가 발생됐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우리가? 이 결과를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가? 그래서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어떤 경우 됐냐면 아까 표준화 계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상관계수죠. 얘가 여러분들이 값이 1보다 커지는 경우도 발생돼요. 공선성이 발생돼서. 그럼 그 값은 어떻게 돼?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간혹 가다 보면 그런 경우 꽤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제 중심화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CCC 다 붙었으니까 제가 중심화를 했다는 얘기죠. 상관을 보니까 아까 점 9대였는데 뭐로 발생돼요? 0.116, 0.086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회귀 분석도 제가 중심을 한 다음에 CC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아까 R제곱이 얼마였어요? 0.297이었거든요. 똑같아요. 그 얘기 뭐냐면 중심화를 해도 모형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뭐만 한 거기 때문에. 축만 변화시킨 거기 때문에 통계 회귀 모형엔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화를 마음껏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 F값도 보면 어때요? 399.588로 똑같아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뒷페이지 넘기면 공선성 문제는 어때요? 아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이래서 보통 조절효과에서는 그냥 디폴트로 인센터링을 한다라고 그냥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서 이것만 잠깐 보면, 그래서 조절효과를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순서로 하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절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아까 말했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뭐 가설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럼 이 경우는 아까 단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해야 될까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할까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하죠. 아까 단계적은 뭐였냐면 탐색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절효과 검증을 할 때는 다 위계적 회귀 분석 틀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변수, 아까 우울과 스트레스와 긍정사고가 들어가고 이 둘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 혹은 디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나의 하나의 가설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위계적 회귀 분석은 뭐냐면 첫 번째 모형 1에서 모형 1과 모형 2에 들어간 순서를 내가 이미 결정하는 거죠. 모형 1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포함되지 않은 회귀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거기서 R제곱을 구해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포함된, 여기 상호작용 효과가 포함된 건 뭐냐면 변수가 아까 스트레스하고 긍정사고만 들어간 걸 하나 하고 두 번째에서는 긍정사고하고 스트레스하고 두 변수에 곱이된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변수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으니까 설명력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높아지게 될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커진 이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는 검증하게 된 거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얘기는 시너지 효과 두 변수의 곱이 필요하다는 얘기일까요?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할까요? 그죠? 필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필요 없게 되는 거지. 그럼 상호작용 효과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위계적 회귀 분석 틀에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한국에서 출판되는 거의 모든 논문들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죠. 그럼 어떻게 했어? 상호작용 효과가 만약에 유의하다는 의미는 일반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분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분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돼? 조절 변수에 따라 수준을 나눠서 따로 분석을 실시해주고 그리고 나온 걸 따라서 그림을 다르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분석의 순서예요. 이거는 연속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연속 변수도 똑같이 이 스텝 1, 스텝 2는 똑같이 하겠죠. 스텝 3까지는. 다만 스텝 4에서 이제 뭐가 달라질까요? 범주형 자료에서는 집단이 자동적으로 나눠지지만 이건 어떻게 돼? 내가 일부러 따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상, 중, 하로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분석하는 단계는 똑같아져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최윤영 교수님이 한번 제가 보니까 여기 사이트에서 한번 봤었거든요. 프로세스 모델링에서 한번 하신 걸로 제가 봤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제 랩탑에 갖고 와서 랩탑이 연결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검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쭉 읽으시면 충분하게 되는데 제가 요거만 하나 요거만 하나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할게요. 상호작용 효과 이렇게 쭉 나오면 제가 이제 분석한 것만 순서만 딱 볼게요.
이분 변수, 연속 변수인 경우에 분석을 한 걸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연구 문제가 학교 폭력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서 변화하는가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학교 폭력과 자살 생각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서 다른지 다르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주요한 예측 변수는 뭐가 될까요? 학교 폭력이 되겠죠. 종속 변수는 자살 생각이에요. 조절 변수는 성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고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선형을 했을 때 여러분들 모형 1과 모형 2를 통해서 이거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모형 1에서는 상호작용이 없는 걸, 모형 2에서는 상호작용을 추가한 걸 분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R제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검증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했더니 지금 제가 이제 모형 1과 모형 1을 서로 비교한 거거든요. 모형 1과 모형 1을 비교했더니 얘가 증가분이 얼만큼 증가했냐면 쭉 0.004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0.0보다 커요, 작아요? 0.05보다 작죠. 작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상호작용 효과가 어떤 그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단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남녀 있으니까 남자 집단 따로 보고 여자 집단 따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그냥 SPSS를 활용하는 거고요. 프로세스 모델링을 하는 거는 더 쉽거든요, 실제로는. 훨씬 한 100만 배는 더 쉬워요.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면 제가 하는 건 여자가 0이면 뭐가 되냐면 이건 남자 집단이겠죠. 여자가 1이면 이건 여학생 집단이에요. 그래서 갖다 보면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남녀를 따로 구분했으니까 성별은 더 이상 변수예요, 상수예요? 상수죠. 상수는 효과를 안 미칩니다. 그럼 변수에서 그런데 어떻게 돼? 빠져버렸어요. 뭐만 들었어? 학교 폭력만 들어가 있죠. 여기도 어떻게 돼? 학교 폭력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0.161이고 여기는 0.337이라는 거죠. 서로 그 값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저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이 자살 생각에 가지는 효과는 남녀 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할 건 남학생 집단의 경우 블라블라. 그 다음에 여학생 집단의 경우 어떠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이게 실제로 분석이 다 되죠.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면 뭘 하면 될까요? 그래프만 그려주면 돼요. 그렇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상호작용 효과는 무조건, 아니, 조절 효과의 검증은. 마지막에 대미는 그래프예요. 그것만 그리시면 조절 효과 검증은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뒤에 부분도 똑같습니다. 다만 분석하는 게 이제 똑같아져서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뭐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48페이지에 네? 48페이지에서요. 네. 여기 심플 남녀로 나눠져 있을 때 네, 남자하고 여학생하고. 유의미해서 네. 남학생도 T값이 유의미하죠. 플러스로 유의미하고 예. 여학생도 T값이 플러스로 유의해서 네. 어디서 효과가 더 강하다 약하다를 얘기하기 힘들어지는 아니, 이건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첫 번째 단계에서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 남녀 학생 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유의미하지 않은지를 먼저 검증해 준 거거든요. 요거 B 이꼴 0.177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두 기울기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이분 변수일 때는. 지금 여기 남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잖아요. 이미 어딘가 하나가 더 높고 어딘가 이미 낮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남학생은 0.161이죠. 여학생은 0.337이 어디가 높다는 얘기예요. 여학생의 효과가 훨씬 더 학교 폭력이 자살 생각에 가진 효과가 더 유의하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걸 검증해 준 게 여기서 검증을 해준 거죠. 그러면 심플 슬로프에서는 네. T값의 유의도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상호작용 효과에서 검증해 주는 거는 뭐냐면 두 슬로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남학생의 기울기와 여학생의 기울기가 똑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는 거고요. 심플에서는 남학생에서의 학교폭력의 기울기가 0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기울기가 0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다르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네네네.
또 뭐 질문, 예. 네, 잠시, 여기 먼저. 예. 저 그래프에서 아까 네. Y축에 옮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거기 이렇게 회기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그렇게 꽂힌 채로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요. 회기선은 그대로 있고 얘만 그냥 빨간색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B0의 값이 바뀌죠. 올라가잖아요. 그쵸? 왜냐면 B제로가 뭐냐면 여기서는 X가 0일 때 B제로 값이라면 여기 B제로가 의미하는 건 뭐가 돼요? X가 평균일 때 기대되는 값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미닝풀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조절 변수와 매개 변수에서요. 네. 그게 인과관계가 그 예측 변수랑 인과관계가 있으면 매개 변수, 없으면 조절 변수라고 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거하고 다른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매개하고 조절에서는 인과성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옛날에 이게 그 교수님 성함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모 교수님께서 책을 쓰시면서 그랬어요. X 변수, 그러니까 X1과 X2 간의 관련성이 있으면 매개 변수를 보고 없으면 조절 변수로 봐라.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전혀 관련 없고요. X1과 X2는 변수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보지 않으면 조절 변수, 그걸 관계를 놓고서 보면 매개 변수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매개 변수를 인과성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좀 이게 복잡해져요. 어떤 관련이 있다? 예, 관련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했을 때 이 삼각형 형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간의 조절로 볼 것이냐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인과성 가지고 얘기하면 좀 변수 자체는 어떤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관계의 문제고요. 네네네. 관찰의 그 어떤 그 해석상의 관점에서 내 관점과 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구자의 관점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다만 이제 매개 변수를 할 때는 관련성이 존재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야 되죠. 예. 조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매개 변수는 확실하게 매개 변수는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이따가 볼 때에서 베이른 앤 케니가 이제 커주얼 프로시저 스텝이라고 얘기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쭉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 단계들을. 거기서 실제로 이제 몇 가지 것들은 이미 더 이상 유의하지 않는데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는 꼭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매개에서는 변수 간의 관련성이 존재해야만 돼요. 조절에는 없어도 되고요. 없어도 됩니다. 있어도 돼요. 여기 있어도 감안하지 않고. 그렇죠. 제가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지. 아까 얘기해서 충동성과 가족력 했을 때 가족력이 충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관련성이 존재할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 방향이 아니라 중간 이 효과에 관심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또 뭐 있으신가요? 네, 아니, 그 설명력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이 검증 결과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그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고요. 설명력이 떨어지면 이 검증 결과를 조금 더 이렇게 효과가 더 떨어진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아, 그건 없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까먹고 있었는데 다 질문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그 변수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하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1988년도에 코엔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거든요. The Powerless for the Social Science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그 사람이 상관계수 크기를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코엔이 이제 절대값 R이 0보다 작으면 이거 0.10보다 작으면 이거는 효과가 없다예요.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돼요. R이 0.10부터 0.30이면 이거는 스몰. 관련성이 작은 거예요. 0.3에서 0.50이면 이거는 미디엄. 중간 크기의 관련성. R이 0.50보다 크면 이거는 라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크기를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R 제곱을 해볼까요? R 제곱이 뭐예요? 그냥 상관을 제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적어도 관계가 작으려면 최소 기준 얼마일까요? 0.1을 제곱해주면 얼마예요? 0.01이죠. 1%만 설명하면 그거를 우리는 적어도 작은 관련성이 돼서 작은 설명이 돼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사회과학에서는 선생님이 1%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행동의 1%를 설명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의대 논문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요. 왜?
실제로 굉장히 인지도 그렇고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명확한 걸 다루거든요. 혹시 이제 공대 논문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공대도 회귀 분석이 사용되거든요. 거기 R 제곱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공대 논문은 거의 R 제곱이 최소 0.9예요. 거의 0.99 이상이 나와야 좋은 논문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100%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저희하고 관점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어떤 걸 물어보신지 알겠는데 회귀 분석을 돌렸어요. 그때 제 R 제곱이 1%가 나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거 1% 설명하려고 그거 열심히 해야 될까? 라는 게 이제 가장 근데 저는 이게 통계적 유의하게 나오면 이제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검증력이라는 단어도 나오겠지만 왜 사례수를 무조건 늘려주면 나오거든요. 1% 뭐 어떻게 했든. 근데 사례수가 적정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150명에서 200명인데 1% 설명한다. 그럼 그것도 충분한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설문지를 통한 그런 그 사례수를 갖고 표본을 갖고 이제 검증을 했을 때 보통 0.5 이상이 나오나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R제곱이요? 예, 알죠. R제곱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까지 한 연구에서 0.5 이상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봤을 때 어떤 분이 쓰신 걸 보니까 이게 설문지를 통해서 리컬트 척도에 의해서 이 이제 R제곱을 구했을 때 R제곱이 0.3 이상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본 적이 있거든요. 뭐 또 그렇다고 또 0.3 이상 나올 수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도 그렇고요. 예. 혼란스러워서.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얘기했을 때 그거 범위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어떤 변수 아까 얘기했던 정말 우를 통해서 불안을 설명한다면 R제곱이 얼마 나올까요? 0.5에서 0.6이 나올 거예요. R제곱 자체가. 우울 가진 애가 분명히 불안 가진 거 선생님들 이제 상담 현장에 다 있으시니까 우울 가진 애들 대부분 어때요? 불안 장애도 거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서 설명 다 하잖아요. 그럼 그건 R제곱이 처음은 한 5에서 0.6 나와요. 거의 다 설명하는 거죠. 50% 이상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생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설문지를 썼느냐, 리커트 스케일을 썼느냐, 혹은 뭐 여기서 서스턴 스케일, 어떤 스케일을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변수를 사용했느냐가 돼요. 그렇죠.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우울을 설명하는데 아까 중독을 설명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동성으로 굉장히 많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가족력이다 하니까 굉장히 작은 포션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끔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쉬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게 사례수가 커지면 되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례수가 커지면 굉장히 조그만 차이도 거의 다 잡아내요. 그게 뭐냐면 too sensitive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통계적으로 다 잡아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게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이펙트 사이즈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통계 분석을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분이 뭐냐면 통계적 유의성과 실제적 유의성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펙트 사이즈가 보통 보면 이제 오메가 스퀘어가 0.2, 0.5, 0.8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0.2면 이상이면 작은 크기 0.5에서 중간, 0.8이면 큰 크기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떤 새로운 연구를 하는데 0.2보다 이펙트 사이즈 오메가 스퀘어가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철학의 문제예요. 연구자가.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안 해요. 보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냐면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별로 이렇게 흥미없는 결과가 나오는 분야가 어디냐면 보건학이에요. 보건학이 보통 샘플 사이즈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거의 최소가 10만이에요. 보건 데이터잖아요. 일반 국민들 다 데이터예요. 거기서 보통 다루는 게 100만 정도 돼요. 그럼 변수도 집어넣는 예측 변수를 한 30개, 40개 집어넣거든요.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요. 그리고 열심히 해석하고 있어. 그러면 옆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저게 정말 의미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우리는 이펙트 사이즈라는 프랙티컬한 임포던스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럼 잠깐 여기서 한 25분까지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시죠.